네, 문재인 대통령이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막 끝내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 그 역사를 되짚는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이재훈 교수님, 뭐 여러 대목들이 이제 좀 가슴에 와닿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을 천명한 부분들은 상당히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60 항쟁이 지금 30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2007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제정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의 아마 중년이 된 많은 분들이 이 날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1987년은 그야말로 그 호언철폐. 예. 호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는 거죠. 국민들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 내에서 선거를 하도록 하는 예. 그 바로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경향각지에서 그 아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호언철폐 그리고 그 군사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그중에 예. 직선제 정치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아마 그 피와 눈물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예. 헌법 개정을 이뤄내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를 그해 12월에 처음 실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분열에 의해서 미완에 여전히 이제 군사 독재의 한 축이었던 노태우 예.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끊임없이 미완의 그 60 항쟁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예.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왔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와서 결국은 지난 그 겨울 초입부터 시작된 예. 촛불 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새로운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그 60 항쟁이 촛불 혁명으로 승화가 됐고, 그 새로운 민주 정권이 탄생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고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87년 60 항쟁 때 직접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념식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본분을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예. 결론으로 하셨고요. 전체 톤이 지금 모든 시민이 어떤 지역이나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뭉쳤다는 것, 거기에 한 사람으로서 예. 대통령의 직책을 가졌을 뿐 한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성립에 위해서 더 힘쓰겠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6월 27일 날 부산 범일 성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영정사진을 하나를 듭니다. 이태춘 열사. 그 바로 옆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서 계셨던, 그리고 이틀 뒤에 6.29 선언이 나오는 예. 그런 과정에 오늘 그 30년 전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인 군주로서, 왕으로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단지 대통령이라는 직책만 가질 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내려놓으면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민주주의 정신을 아마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 30년이 지나서 정치적 민주화, 제도적 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뤘다. 남은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적 민주화다. 이제는 밥이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곧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 청사진이 좀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의 시스템에서 민주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60 항쟁 이후에 또 지난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제 완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사회 어떤 양극화랄지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 문제가,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평등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와 정치인 민주화 다른 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고 예. 이것을 이룩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가장 역동적인 국민 저항이 바로 60 항쟁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 뭐 경제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정치인들에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어떤 군부 독재랄지 예. 어떤 정치가 국민의 의사와 역행했을 때 촛불 집회랄지 국민의 저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항에 의해서 지난 촛불 집회에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바로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우리 앞에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이 말 자체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하나의 목표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개인 한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예. 민주주의를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여러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도식화된 입법적 논리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진보의 뿌리는 사실 4.19 혁명 때부터 시작이 돼서 뭐 60항쟁 또 5.18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는 그 흐름으로 이제 궤적을 삼고 있고 지금의 보수의 뿌리는 사실 민자당까지 올라가고 뭐 더 멀리 가면 이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제 3당 합당까지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자당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그 흐름이 바로 87년 60항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뿌리는 진보고 보수의 뿌리는 사실 60항쟁과는 좀 거리를 둬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입법적 논리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또 그게 너무 오히려 좀 이제 너무 위험한 도식적으로 논리인가요? 설명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보수를 내용에도 껴안는 행보를 나오지만 보인다 이 뜻이 87년 6월 항쟁은요. 예.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번에 우리 촛불도 마찬가지로 촛불 광장에 나온 사람이 뭐 보수했던 분들도 촛불을 들고 예. 또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만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수 상당수가 또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뜻은 87년 6월 항쟁은요. 저도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전국의 모든 도시 그리고 계층 이런 부분을 따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념을 가리지 않았다? 다 현장에 안 나와도 마음으로 박수쳤고요. 예. 일례로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뭐 음식점 같은 데 숨으면 다 감춰주고 예. 샷터 내려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뭐 진보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그런 논리는 좀 그런 위험하다. 의미로 예. 대통령이 아마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기계화된 어떤 이제 입법적 논리이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 60항쟁을 떠올려 보면은 넥타이 부대의 공원도 있거든요. 그 넥타이라고 하는 분들, 은행원들 또 대기업 사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60항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었으니까 뭐 보수 진보의 논리로 볼 건 아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문을 통해서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식이 열렸던 서울광장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분수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분수대는 지금 사라졌죠. 당시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체류탄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서울 시내 전국을 뒤엎었었고요. 그리고 60항쟁은 1979년에 이 구테타와 80년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이 대통령 간선제 5공화국 헌법으로부터 군부 권력을 연장하려 하자 시작된 시민 저항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인은 500여만 명이 참가했고 절정이던 6월 26일 평화대행진에는 무려 130여만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불의에 일어섰다라고 해서 오늘 몇몇 신문들이 60항쟁의 모습을 좀 싣고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고 있는 학생의 모습 그리고 체류탄을 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정경들에게 이제 꽃을 이제 선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죠. 길거리에 누워서 호언철폐를 외치는 모습도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이 나오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차값은 무료입니다라고 써맞춰 본 것도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남영동 대공분소의 모습도 좀 실려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렇게 보면 정경한테 꽃 주고 뭐 오늘은 기쁜 날 차값은 무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촛불 실 때도 좀 그렇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촛불 혁명이라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말씀을 주셨는데 촛불 그 혁명하고 60항쟁이 거의 공통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고 유사한데요.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 정치 상황이나 이제 국가 상황을 예. 국민들이 바꿨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사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하셨지만 이거는 어느 세력이 바꾼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바꾼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국민 스스로 바꿨다는데 위대하다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신에 그 계승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불편해하고 국민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으로서 바꿔나가겠다 이 의지를 예.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1987년 60항쟁이 있었기에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만은 60항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서구화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그 뿌리,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87년부터 2017년까지 쭉 역사적인 장면들이 한국일보에서 이제 좀 싣고 있습니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IMF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의 출범까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도 이제 좀 나와 있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현대 정치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그리고 탄핵 사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취임까지, 19대 대통령 취임까지. 이렇게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사회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구나.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굉장한, 물론 산업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치적 민주화도 여러 진짜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뭐 민주화 경제 이 산업화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뭐 예.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60항쟁에 뼈아픈 교훈들은 꼭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수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예.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길을 정말로 국민들이 열어놨습니다만 완전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체제의 전환이 없었다는 점은 이번에 촛불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에 지금 60항쟁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자세에 봤을 땐 그때 뼈아픈 그런 교훈들은 꼭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위가 촉발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60항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 이한열 열사의 이제 죽음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쓰러진 이한열 열사를 이제 부축이 긋는 와중에도 정경들이 계속 체류탄을 이제 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인터뷰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애미가 너 대신 뛰어다니다 민주투사가 되었구나. 이 배은심 여사의 말 중에 하나 좀 와닿는 부분이요. 지난해 겨울 촛불 광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다. 옛날 같으면 거기다 체류탄 하나 쏴버리면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졌다라고 해서 내심 부러웠다라고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체류탄이 없었다면 우리 한열이 같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도 다 했겠지요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은심 여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시위가 그렇게 강경 진압으로 점철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귀중한 소중한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움 또 부러움의 표현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예, 특히 그 배은심 여사님은 이제 이한열 예. 열사의 어머님이신데, 근데 그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저렇게 그 불의에 한가하다가 예. 좀 불행한 일을 겪고 그때부터 도저히 집에서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한열이와 같은 다른 많은 고통받고 또 예. 그렇게 현장에 여전히 아마 민주화를 위해서 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엄마의 심정으로 예.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가족 협회, 예.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같은 데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또 아마
그 87년 2월에 그 박종철 열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님 박정기 선생께서도 예. 또 아들을 잃은 이후에 그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고 생활하시기 어려웠고 예. 또 똑같이 변심 여사와 마찬가지로 그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분들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 해오셨던 분들인데 아마 한시름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은 한시름 놓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87년 이후에 30년의 과정을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격동과 요동을 예. 치고 왔는데 그 87년에 그 직선제만 형식적으로 쟁취됐지 그때 노출된 수많은 억눌려 있던 분출된 예. 욕구와 그 해결해야 될 그 산적했던 적폐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유보되어 오다가 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그 과정들을 좀 무슨 인적 청산을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예. 부분들은 사회가 경영에 누적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수기에 뭐 물을 정수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정화를 잘 시켜서 가야 이 나라가 또 질적으로 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60 항쟁 30주년을 맞는 오늘 아침에 예. 대책임질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위 문화도 사실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찰에 이제 뭐 물대포라고 하는데 그런 차도 등장을 했고 시위도 강경 진압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기 어려운 시대로 많이 들어섰습니다. 자, 박종철 열사 앞에 경찰 수장이 30년 만에 사과를 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30년 만에 사과를 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왜 이걸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전에부터 지금 60 항쟁이 8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예. 그때 우리 저항이 있었으니까 30년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년 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많은 태도 변화가 있었다. 예. 이전과 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인권에 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위원회 이제 격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경찰이랄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인권에 관련된 제도를 많이 내놓고 예. 있어요. 그런데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미진하다,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권이 들어서 대통령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변화해야 한다, 개혁한다고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막 예. 제도가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저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 자체가 정말 구태의연하면서도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어떤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87년 60 항쟁,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뭐 개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도 좀 산적해 있습니다.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이 하필 60 항쟁 30주년도 되지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에요. 6월 10일. 공교롭게 날짜를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닐 텐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82%로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 한 달 지지율 놓고 봤을 때 월등히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사청문회라든지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하고 있고 부정적 응답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80%가 넘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전직 대통령, 전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반사효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이게 쇼를 많이 보여주는 쇼통 행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뭐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야당이 그런 말 자격이 있나요? 솔직히 이제 예. 80몇 %는 솔직히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서 해준 겁니다. 무슨 쇼통이든 무슨 뭐 쇼를 한다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정성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청문회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여러 후보자들이 엄청나게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공세를 펴놓고는 있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래도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사인을 지지율로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이 계속 여당만 하다가 야당이 돼서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서 공격만 하면 그게 야당이
야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꼴보기 싫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거는 여당이 못할 때 그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 예. 여당이 잘하고 있는데 그 발목 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80% 넘는 지지율로 보고 있다는 예.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항목들을 쭉 보니까 소통, 탈권위 항목에서 이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반대로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부분은 여전히 외교 안보 부분을 이제 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이모저모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목도리 춥다야.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보거든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엄마 생각에서라도 잘 일어나야죠. 예, 국민으로 다가가는 이제 탈권위, 소통, 행보, 또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행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서 잠깐 언급했던 한국일보 지지율인데요. 국민통합, 적폐청산, 정치권과의 소통, 일자리, 검찰개혁, 청와대 인사 등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전히 외교안보,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요구 분출 우려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정치보복 문제,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추진의 어려움 뭐 등등이 이제 좀 꼽고 있습니다. 김원사 변호사님, 이제 원래 이제 취임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 야당도 좀 협조하고 이제 또 지난 대선에서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 대통령에 대한 거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 높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단 명백하게 이제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특히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1%인데 예. 훨씬보다 높죠. 10% 이상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차이가 예. 납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전 정권 어떤 반사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 어떤 저러한 소통과 관련된 행보들 그리고 참모들과 어떤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인사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은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또 비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소통 행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한 소통 행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책, 특히 정책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드 문제도 있고요. 이제 추경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결국 협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치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공약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과연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자체에서만이라도 지금 야당의 협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지 못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3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고 어떻게 정부를 잘 이끌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끌어가면 계속 고공의 어떤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지도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힐링 시대다. 이제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이제 국민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라는 힐링 시대라고 하는데 그 힐링 시대를 상징해주는 이제 사진들이 이제 뭐 어제 오늘 언론들에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뭐 외투를 직접 건다든지 뭐 참모들하고 커피를 자연스럽게 마신다든지 뭐 서스럼 없이 아이가 사인해주는 아이를 기다렸어 이제 책가방에서 공책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왜 국민의 마음을 힐링으로 힐링시킬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이제 방증을 하는 거죠.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정상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이번 국정농단을 통해서 보니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실을 목도하고 너무 이제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소통 이런 것들도 함께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일부 세력에서는 조금 일부 계층에서는 또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만의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믿고 끝까지 좀 지원해주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꽃길만 깔려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일 텐데 그 여정이 가시밭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함께 저녁 만찬을 좀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온 터라 어제 만찬에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동행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경화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렛대로 좀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야 협치를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요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요. 향후 5년간의 이 외교 정책 50% 이상을 하는 초석을 깔아놓는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의원까지 다 이제 같이 가자. 그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야당 의원들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국 순방길에 데리고 가는 건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 관계국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한중 뭐 외교협회 회장 그 정도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저렇게 뭐 크게 사절단의 일부로 데려가는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 과연 이 야당이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 정부조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빅딜의 하나로 뭐 생각할 수 받아들일 있다. 것이냐 예. 등등의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공학적인 지금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아쉬운 거는요. 저 이번에 방문하실 때 미국 방문하실 때 경제 사절단이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아니, 근데 재벌그룹, 굉장히- 예, 예. 몇몇 재벌그룹 총수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너무 소규모로 돼 있다 이거죠. 진짜로 예. 지금 가서 전면전을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꼬여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들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항상 정상회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옆에 같이 수행했던 수행단은 사실 들러리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정말 재계 총수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딜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런 거를 야당에 던져주고 대신 강경화 후보자 좀 철회해달라고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치적 딜 방식은요, 이 시대에 예. 안 맞습니다. 아, 그런 딜은 안 맞아요? 예. 낡은 시대의 그 흔히 말하는 옛날에 사당 일로 예. 상김 시대에 그 시절에 맞는 정치 방법이고요. 요즘은 너무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들러리로 야당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키는 분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모습을 볼 때 그대로 지킬 거라고 믿고 예. 그건 그거고 청문회 또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걸 연기. 그런 의도 저는 때문에 던진 지금 제안도 아니다는 무슨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뭐 한 명을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뭐 해준다 이런 썰 나오는 거는요. 아직도 여의도 정치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 예. 얘기 나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거고 저는 예.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정상회담 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이게요. 사실은 예전에 처칠 영국 수상이 그 카이로 회담부터 시작되는 전후 2차 대전 종전 후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영국이 세계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당시에 예. 처칠 수상이 야당 대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요. 동행을 합니다. 이 상황을 같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예. 주체다라고 하는 걸 처칠 수상이 같이 가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야당과 정말 협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예. 처칠 수상이.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는 어떤 면에서 벤치마킹이 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일상화되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뭐 난관 돌파하려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야당도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로 야당도 협치는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꼭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낙마를 안 시켜주면 협치를 하는 거고 낙마를 시켜주면 협치하고 낙마 안 시키면 협치 아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예. 좀 야당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원래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을 이제 정상회담에 같이 데려가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이제 그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뭐 여러 해석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연계시키지 말아라. 청문회 청문회고 수행은 수행이다. 이건 엄청난 국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앞서 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5년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몇십 년 이상의 그 우리나라 국익 안보 이 문제가 예.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데서 야당이 거기서는 난 야당이니까 손 발짱 끼고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 직전 대통령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시켜줬을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또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아마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대표에게 조금은 이제 진정성 있게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라는 건배사가 말해두시되 당청 간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대통령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 지도부를 진심으로 대하면 야당도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협치하는 모습으로 좀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만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두 불참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째가 소통이고요. 예. 두 번째가 제가 볼 땐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진정성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협치를 얻을 것인가?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예.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성공한 대통령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어떤 화합이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도 껴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굉장히 오해를 했구나. 저런 진정성이 있었구나를 인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성공한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자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인데 예. 현재 이제 정권 초기고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딱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포용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야당의 어떤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끌어가느냐 예. 그건 결국 제가 볼 때는 어떤 진정성의 전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 이런 진정성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을 때 결국 야당도 협치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이런 노력, 청와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협치를 강화한다면서 다음 주에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추진한다고 어제 일방적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실상을 버젓이 알고 있고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등 세 분의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난 인물들마저 임명을 강행하려 하면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을 일방적으로 불러 밥을 먹자는 게 과연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합니다.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얘기는 잠시 뒤에 강경화 후보자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 문재인 정부의 2인자는 누굴까? 동아일보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임종석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다. 직원을 잘할 인사는 임종석, 이낙연, 조국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잡아 정보를 최초로 입력하는 임 비서실장이 맡은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라든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등 이른바 광흥창팀이 그대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호흡을 잘 맞춰서 지금 취임 한 달 잘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인자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권력은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쉽게 2인자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으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국내에 있었다면 아마 2인자가 됐을 것이다. 지난 달 15일 만찬에 양 전 비서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김경수 의원이 참석한 것만 봐도 실제로 양 전 비서관이 국내에 있었다면 2인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제기를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는 임종석, 이낙연 총리도 꼽혔고요. 조국 수석을 꼽았는데 이 꼽은 기자 얘기는 절이 지나면 떠나도 되는 조 수석이 쓴소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쓴소리하고 그만두고 서울대로 돌아가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냥 바람이 있다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제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나가셨다는데 왜 자꾸 신문에서 저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제2인자가 있지도 않은 2인자가 됐었을 것이라는 국내에 보도를 하면. 없었다면이라고 전제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연히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중을 잘 살필 수 있다. 이런 취지면 될 것 같고요. 윤건영 지금 국정상황실장이나 송인배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요. 의중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워낙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고 조용히 보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심을 갖고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2인자를 노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인자에 관련된 부분, 권력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유하려고 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을 되게 경계하는 게 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인자 자체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비선실세니 이인자니 뭐 왕수석이니 왕실장이니 이런 거는 없다고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또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없어야죠. 지금 그 적폐 청산의 제일 큰 뭐 사항이 그건데 예. 사실 제일 직원 잘할 사람이요 기자님들이 조금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예. 제일 잘할 사람은 김정숙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인이다. 예. 그래서 또 잘 하셔야만 되고 예. 지금 내각이 지금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하고 또 옆에서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겠어요. 진짜 직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역시 뭐, 예, 대통령의 직원 가장 잘 사람은 영부인이다라는 얘기들은 뭐 예전 정부에서도 정권에서도 좀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유공자 유가족을 초청해서요, 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청와대 오천 행사가 6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현충일 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 부창부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런 행보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대통령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저께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 모셨는데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셨잖아요. 그게 예.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이란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미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외교 안보 분야라고 이제 우리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사드 관련돼서 반응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한국에 실망했나라고 묻자 미 국무부에서는 그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다. 문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사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는 없다라고 수습에 나서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한국의 이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는 뉘앙스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교수님, 이 외교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집요하게 문 대통령이 공격받던 부분이거든요. 네. 취임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 NSC 개최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되지 않았을까,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뭐 외교 안보 불안하다. 우선 저 이 여론조사를 얘기가 나와요. 우선 저 여론조사를 이루는 독해법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걸 평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 안 하는 분들 비중을 감안해서 아마 분석한 부분일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했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걸 이제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외교 안보를 가장 잘할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집권 후에도 비교적 잘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 안보 아마 인사 문제 부분들이 조금 생각처럼 속도 있게 진척이 안 돼서 오는 우려가 저는 저게 많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을 지금 방식으로 실천하는 이상의 최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여러 가지 그 국방안보 관계자들의 발언은 사실 한국을 위해서 사드를 한 거지 언제 미국을 위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미국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좀 헷갈리게도 하는데 우리는 어제 정의용 실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존 합의를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상의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우려를 다만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보다 분명한 부분 그리고 사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미국에다 잘 설명해내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대비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우리 지금 20여일 앞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파트너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위기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아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는 대응책을 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 문제는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면 빨리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점을 좀
청문위원들이 국회가 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안보 분야를 조금 더 챙겨야 하는 그런 국민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거고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풀어야 될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청와대에서는 강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뭐 임명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은 야당의 협조 속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취임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자, 이와 관련돼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3당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이 준여당이라고 선언한 것이 반갑다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진위 왜곡 말라라고 했죠. 국민의당 이중대 논란이 강경화 후보자 문제와 얽히고 좀 설켜 있습니다. 청와대 강경화 지키기 몸 낮춘 설득전이다라고 해서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당에서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강경화 후보자와 연계시켜서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이겠죠. 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합니다. 뭡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지. 간사들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아니 질의를 좀 더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네? 아니 밤 12시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다음에 안 지키고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이주영만 화났지 누가 화났어? 그러면 나라도 지지를 하죠. 점잖지 못하게. 다른 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 깽판 도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것 같더니. 아니 근데 일할 새끼들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해봐.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여당 의원 되셨다고 거의 후보자 대변인으로서 무슨 대변을 하는데요? 아니 저 아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 또 여성 단체 또 국제 민간기구 단체들 심지어 외교부 노조까지도 이제 지지 성명을 하면서 좀 관철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국민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게 쇄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에요. 자, 이런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청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설득하면 통할까요? 그건 쉽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예. 야당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굉장히 강국하게 호소하고 요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말씀 자체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새겨 들어도 좋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날 발표할 문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꼭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
국민의당 박주성 의원도 만나면서 이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뭐 스스로 나서서 설득하고 있으면서 또 추미애 대표는 약간의 압박을 좀 가하고 있어요.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과 청와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은 굉장히 이제 풀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랄지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주 결격적인 면이 없는데 만약 이걸 낙마시키겠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도 좀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청와대에서는 자질과 능력을 제일 중요시 보고 또 그다음에 외교부 개혁과 관련된 부분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야당 자질과 능력이 도덕적 흠결을 커버할 정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에서 정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결국 특히 국민의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행하기도 힘든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그런 아주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제 무응답도 사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이 홈페이지가 이틀째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그 비난과 비판이 쇄도되고 다음 총선에 두고 보자 국민의당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엄포성 발언들도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느 게 진정한 민심인가 이걸 참 알기가 좀 헷갈려요. 그 국정 상황 지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0몇 %. 이런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됐으면 그 부분도 낮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충분하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은 제발 완벽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일 좀 하게 해둬라. 지금 이런 얘기고요. 야당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치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될까요? 뭐 애기들 과자 달래듯이 매번 찾아가가지고 웃기고 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무리고요. 이제는 국민들 생각 좀 해야죠. 지금 정상적 대선 아닌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지 않았습니까? 장관 빨리 후보자. 만약에 지지율이 저렇게 국정상황 지지율이 낮고 강경화 후보자에 관련된 부분을 반대 여론이 정말 드세다면 철회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로 좀 부정적 요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뭐 좋게 말해서 문자 행동,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어울리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요. 이 문자 폭탄이 뭐 테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국민의 의사 표현이다. 뭐 시민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문자 폭탄, 그러니까 문자의 어떤 내용, 종류, 또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봐야 하고요. 이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그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뭐 국민의당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하는 거 물론 뭐 정치적 의사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자 폭탄을 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을 설득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고 자기 의도대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득하는 문자,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해서 호소하는 문자가 오히려 효력이 있지, 효과가 있지, 그냥 일방적인 공격은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말하는 건 지지했다는 건 얘기 아니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라고 한다면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시는 것도 유의하셔야죠. 그것도 그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번호를 그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자세인 거고, 가령 예를 들면 표창원 의원은 얼마나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까? 손혜원 의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찰에 고발해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나머지 정치적으로 나 문자 북단 받았네 그러고 막 언론에다 떠돌리고 이러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문제가 예.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해서 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도 홈페이지 마비됐다 그러는데 저걸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근데 그걸 갖고 정치 홈페이지를 왜 열어놨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라고 열어놓은 겁니까 이게?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잠시 뒤에 뭐 조금 더 인사 얘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면회하려고 했는데 이 교정당국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직접 정유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승 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러면서 지금.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고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부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저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돌봐보고 있어요. 애기한테.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걸리는 건 아니고. 예, 정유라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범이라서 면회가 안 된다, 엄마를 못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장시호와의 관계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방금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주대신 변호사, 딸이 엄마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굳이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보통 사안입니까? 물론 예. 이제 엄마하고 딸 만나는데 왜 그걸 막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둘은 또 공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결쳐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말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해외에서 버티고 있다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 어떤 지령을 유일한 혈족인 정유라 씨한테 최순실 씨가 또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을 교정당국에서는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본인은 이제 당연히 딸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씨가 저렇게 이것도 인신 모독이 될까 봐 지금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한테 잘하는 효녀였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금 어떤 뭐 전체를 기획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 변호사들이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 면회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온 부분 또 그런 효녀 이미지 뭐 등등 예. 그리고 또 애까지 온 상황 여러 개를 봤을 때 저는 뭐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예.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또 딸이 엄마 만나러 가겠다는데 거기에 너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뭐 어떤 좀 곡해되는 해석들을 놓는 것도 그렇게 쏙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순실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는 좀 불허를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화융성은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만든 단어다라고 하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 충성을 보이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게 오늘 신문에 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영표 전 장관과 이 홍한선 전 지금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언이 되면서 사실 이 삼성합병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관성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상당히 예. 뭐 유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대부분 그 지금 되게 삼성 측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되게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예. 마음적으로는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되기를 바랬는데 예. 그 전제 조건인 강압적인 그 외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재판에서도 이 같은 그 이전 재판부에 관련된 결론이라든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관련된 부분을 지금 준비하기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부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떤 그런 삼성을 위한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안 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근데 만약 여기서 의견 제시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영향을 완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복 입고 나온 왕 실장 심장 멎을까 불안하다라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환자복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중심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환자복 입고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목에다가 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거를 좀 차고 있고 그리고 최순실은 뭐 꼬리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한꺼번에 다 같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시간이 오래돼서 아픈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과거에 무슨 재벌들 재판에 재판정 나설 때 모습들이 이제 뭐 겹쳐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약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약자 코스프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프고 이러는 일단은 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할 때는 진실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뭐 격가지라 그럴까요? 그런 겉모습으로는 그거 속아넘을 법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짜맞춰 그냥 뭐 그건 아니죠. 본능적으로 다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본능적으로 이제 환자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자기가 약자로서 지금 뭐 약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저분들 머릿속에는 이 재판을 좀 길게 끌어가지고 장시호 씨처럼 좀 석방되는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단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자기의 그 심장에도 뭐 스턴트가 7개 박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해서 일단 나가서 좀 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구치소를 할지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변론할 을 때도 항상 뭐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병명을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어떤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정심을 가지고 형을 좀 감형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재판장이 물론 뭐 환자복 입고 나오고 그렇지만 뭐 걸어 나온 걸 보면 저 정도 가지고 과연 보석이 허가될까?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요. 또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안은 대부분 보석을 해주지 않거든요. 단지 구치소 내에서 구치소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 좋지 않느냐,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보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면 사실 이제 우리 국민이 너무 똑똑하니까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의료진들이 다 있고요. 의료진들이 진단해서 그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사실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같은 시기에 법정에 선다고 하는데 참 운명이 기구하네요. 업체로부터 뭐 1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하게 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뭐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돼서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금액이 특정돼서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재판을 비슷한 시기에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박근령 전 이사장이 자기가 기소된 것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언니에게 누가 될까 너무 송구스럽다. 가서 해명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니 걱정밖에 안 하고. 언니 때문이 아닐걸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사기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번 피소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기에 관련된 그 의사가 고의가 확인이 되면 처벌받을 것 때문에 아마 그걸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영 씨나 그 박지만 회장을 동생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의 1호 그게 사고 고발이 바로 이 박근영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석수 특감 같은 사람들이 제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태는 좀 더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 제 역할 안 하고 방해해서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법정에 서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으면 장시호 씨인데 장시호 씨가 이제 석방이 됐죠. 석방돼서 만찬을 하는 모습이 한 언론 매체에 좀 잡혔습니다. 글쎄요, 뭐 저렇게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만찬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시호 씨 편들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하고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굴 보지 않았습니까?
꼭 굳이 언론이 만찬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비하할 필요까지 있었냐 싶고요. 예.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 새끼 아닙니까? 예. 이제 7개월 동안 봤으면 따뜻한 밥 한 끼 즐겁게 먹었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 걸 만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찬은 저녁에 먹는 게 그 부분은 뭐 저도 특별한 조현진 거 변호사 아니에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으니 두부 한 물에도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모습인데 이걸 또 만찬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숙하는 모습은 보여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냈던 참 나쁜 사람, 문체부 2차관으로 기한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차관으로 화려하게 기한을 좀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서 차관으로 컴백, 직원 보면을 울컥하겠다. 지금 뭐 섭섭한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없지만 정의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라고 찍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찍혔습니까?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승마협회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공무원 하면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는데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슨 당황했습니다. 이재경 교수님, 앞서 잠깐 이제 뭐 문 대통령 취임 한 달 뭐 여론조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 정권에 대한. 근데 정치 보복은 아니지만 전 정권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윤석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실 그렇고, 노태강 국장도 사실 그렇고, 이분들을 키우는 것이,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인가요? 그 보편적 인사 정책은 아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갖는 약간의 의미는 뭐냐면 부당하게 그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더 높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제 역할을 한 사람을 부당하게 내쫓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을 예전에 쓰더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항상 밑에 그 자기한테는 보면 한참 부하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참 나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본인한테 적용해야죠.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소위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속했던 검사들, 검사장, 고검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이 임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명예회복을 원한다. 정윤회 문건 재조사해보자. 사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수사의 책임자들이 모두 옷을 벗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권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바뀌면 자신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노태강, 윤석열처럼 다시 자신들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인사의 이제 핵심을 보면요. 일단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고위직 검사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어떤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관여됐던 검사에 대해서 자천성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전에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맞다고 보고요. 검찰뿐만 아니라 특히 노태광 전 국장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체부 지금 장관에 도정환 의원이 후보자로 지금 내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가 사실은 지난번 국정농단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체부의 어떤 인적 쇄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게 세상 이치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 정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쓰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갈아치우는 게 너무 정상적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당연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지적하고 하면 이분들은 능력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복성으로 나간 게 아니라 노태강 국장만 해도 국제적인 스포츠계의 아주 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박사학위도 올림픽 있고요. 하나로 들어오고 윤석열 지검장도 이제 이 개혁하는 데 가는 거고 능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치킨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 이 여성을 도와줬던 다른 여성에게 악플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꽃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행까지 저격하는 악플러들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상당히 중한 죄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이 사건의 가장 피해자는 사실 가맹점, 영세 가맹점들이거든요. 매출이 뭐 거의 뚝 끊겼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 피해 여성을 도왔던 길 가던 다른 여성은 이렇게 꽃뱀 일행 사기단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일인데 왜 좋은 일 하고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이익과의 그런 상관관계 없이 선의적 피해를 받았다는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이 지금 27.9% 매출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자기 관리 책임에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호식치킨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악플러라고 하죠. 이 악플러들은 엄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마침 삼명화학 그 그룹의 명예회장인 이종환 회장의 그 악플하면서 계속 비난했던 사람이 그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5년형의 중죄를 사실 실제 한계형이 3년보다가 더 추가하라고 해서 그 5년 받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 활동을 한 부분이 엉터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을 그거 한 건데요. 이 호식이 호식이 치킨 회장 문제도 이 여성들은 정말 선의를 갖고 한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이렇게 악플을 달고 매도를 하고 이런다면 이건 뭐 찾아낼 수 있거든요. 사이버 수사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다루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일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뱅의 탑이 다시 병원을 좀 옮겨줬다는 소식이 좀 실려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탈북하려고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업무 끝났으니 나중에 다시 하라라는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이런 것들 우리 외교 당국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좀 잡기 위한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집 사는 문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